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었는데, 참 큰일이에요.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만 다시 안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 싶다니만 또 다시 안 좋아지고, 언제쯤이면 이게 완벽하게 좀 이렇게 잡혀 나갈지 참 걱정이 많은데, 확진자가 벌써 오늘만 해도 300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들 참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당연히 이젠 걸리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걸리게 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스크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꼭 착용하시고,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시더라도 좀 반찬도 그렇고, 우리 이제 문화 자체가 한 그릇에 이렇게 해서 떠먹는 문화인데, 지금만큼은 그러지 말고 각자 개인 접시에 떠가지고 반찬도 개인 접시에 뜨고 해가지고 최대한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가 이 문화까지 바꿔놓는 이런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오늘부터 저희 이제 라디오 드라마 제작하는 거에 첫 연습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날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배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는 게 풀릴 때까지는 연습을 좀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드라마를 혹시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고, 12월이면은 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그리고 이때 뭐 종무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빨리 이 상황이 진정돼서 서로 좋은 시간들도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해요.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경제적인 상황에 그런 큰 타격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빨리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야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지금 또 이미 걸리셔서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빨리 이 연말이 모든 거에 마무리가 되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 지내가야 되니까
그런 힘든 시기에 좀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8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12월 1일) 빌헬름,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얘기한 그 행복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은 로테 아버지의 석이었는데 그녀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것을 숨겼다가 결국 고백하고 그 때문에 해고당했으며 결국 미쳐버렸다고 하더라. 이 무미건조한 몇 마디 말에는 그런 곡절이 얼마나 절절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느껴보기 바란다. 알베르트는 그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해주었는데 아마 너도 그처럼 무덤덤하게 읽겠지. 12월 4일, 부탁이다. 알겠지? 나는 이제 끝장이다. 더는 배겨내지 못하겠다. 오늘 난 로테 집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앉아 있었고 그녀는 피아노를 쳤다.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곡조였다. 모든 것을. 무슨 말이냐고? 그녀의 여동생은 내 무릎에 앉아 인형을 치장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더니 그녀의 결혼 반지가 눈에 띄었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갑자기 옛날에 연주했던 천상의 감미로움이 담긴 곡을 치기 시작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위안을 느꼈으며 지나간 일, 그 노래를 들었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로테 곁을 떠나 있던 암울했던 시절, 희망이 꺾여 불만 속에서 보냈던 시절의 기억도 떠올랐다. 그러다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감정이 복받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제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외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연주를 중단하고 나를 응시했다. 베르테르. 그녀는 내 가슴을 파고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베르테르, 많이 아프신가 보군요. 아주 좋아하는 곡조차 거슬리는 모양이네요. 돌아가세요. 제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나는 그녀 곁에서 뛰쳐나왔다. 하느님, 제 비참한 꼴을 보고 계시니 이제 끝내주십시오. 12월 6일, 로테의 모습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깨어서도 꿈속에서도 그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눈을 감으면 심한의 시력이 모이는 이마 속 여기에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 자리를 내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동자가 거기에 나타난다. 바다처럼, 심연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내 앞에, 내 안에 있고
내 이마의 감각을 채운다. 반신이라고 칭송되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가장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은가? 기쁨에 들떠 있거나 고통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 인간은 항상 저지당하지 않는가? 인간이 아득한 무한함 속에서 그만 없어지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디고 차가운 의식으로 되돌려지지 않는가? 편집자가 독자에게, 나는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의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며칠에 관한 자필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가 남긴 편지의 연재를 중단하고 편집자의 서술로 대신할 필요가 없기를 바랬던 것이다. 나는 그 친구의 사연을 잘 알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그 사연은 간단하다. 그리고 몇몇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면 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일치한다. 다만 관련 인물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증언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판단도 갈렸다. 이제 편집자에게 남은 일은 다각도로 노력해서 알아낸 사실을 양심적으로 기술하고 고인이 남긴 편지를 끼워 넣으며 찾아낸 쪽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다. 남다른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일 경우에는 설사 어떤 개별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참된 원래의 동기를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불만과 불쾌감이 베르테르의 영혼 속에 갈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뒤엉켜서 점차 그의 존재를 전부 차지해버렸다. 정신의 조화는 완전히 깨지고 본성의 모든 힘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내면의 열기와 경정은 지극히 나쁜 작용으로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에게 피로감만 남겨놓았다. 그는 이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온갖 역경과 맞서 싸울 때마다 더 불안하게 안간힘을 썼다. 그의 가슴을 옥죄는 불안은 아직 남아있던 정신력과 활력, 총기마저 갉아먹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침울한 말상대로 전락했고 점점 더 불행해졌다. 그리고 불행해질수록 공정성을 잃어갔다. 적어도 베르테르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랫동안 바라던 행복을 얻은 순수하고 조용한 남자 알베르트와 그 행복을 미래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행동을 베르테르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르테르는 낮이면 낮마다 전 재산을 탕징하고선 밤이 되면 괴로워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알베르트는 그 짧은 기간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베르테르가 처음부터 알고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던 사람 그대로였다. 그는 로테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며 로테가 누구에게나 가장 훌륭한 여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의혹의 싹도 피하려 하고 제 아무리 무해한 방식일지라도 단 한순간이나마 이 귀한 보물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한들 그걸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베르테르가 함께 있을 때면 알베르트가 자주 아내의 방을 떠나곤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친구에 대한 미움이나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있으면 친구가 거북하게 느낄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로테의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방을 지키게 되었다. 아버지는 로테에게 마차를 보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향했다. 화창한 겨울날이었다. 첫눈이 많이 내려 그 일대를 뒤덮었다. 그 이튿날 아침 베르테르가 그녀를 뒤따라갔다.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청명한 날씨도 그의 침울한 기분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 뭔가 묵직한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슬픈 영상들이 그의 머릿속에 틀어박혀 어른거리고 심경에는 고통스러운 상념만 엇갈릴 뿐 다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자기 자신과의 영원한 불화 속에 살아오다 보니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 역시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게만 보였다. 그는 알베르트 부부의 금실 좋은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했다. 거기에는 로테의 남편에게 느끼는 은밀한 반감도 섞여 있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의 생각은 이런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이것이 친밀하고 친절하고 다정하며 매사에 공감하는 교제란 말이지. 차분하고 지속적인 신이라고? 아니야, 이건 권태이고 무관심이다. 알베르트는 소중하고 훌륭한 아내보다 온갖 하찮은 일에 더 끌리지 않는가? 알베르트가 자기의 행복을 제대로 평가할 줄이나 알까? 그녀의 격에 맞게 그녀를 존중해 줄 줄 알까?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것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 사실을 안다. 이 생각에 익숙해졌다고 믿었는데 아직도 이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다. 이 생각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우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걸까? 내가 로테에게 갖는 애착을 알베르트가 자기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간주하지 않을까? 그녀를 향한 내 관심을 무언의 비난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확실히 느끼고 있다. 알베르트는 나 보기를 꺼린다. 그 친구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게 성가신 것이다. 베르테르는 자주 빠른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되돌아갈까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나 번번이 다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고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이에 마침내
말하자면 의지와는 달리 수렵간에 당도하고 말았다.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노인과 로테를 찾았는데 집안이 좀 어수선하다고 생각했다. 큰아들이 저 위쪽 발하임에서 한 농부가 맞아 죽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그에게 더 이상 깊은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니 로테는 아버지를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노예는 병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범행을 조사하려고 들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살자는 아침에 집 대문 밖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런 추측들이 떠돌았다. 피살자는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다. 과부는 이전에 다른 머슴을 두고 있었는데 그 머슴은 불화가 생겨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베르테르는 이 말을 듣자 펄쩍 뛰며 외쳤다. 이럴 수가. 가봐야겠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나는 불이 나게 발하임으로 갔다. 그의 머리에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그는 여러 번 만나 얘기했고 자기에게 소중해진 사람이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신이 있는 주막으로 가려면 보리수 나무 사이를 지나야 했다. 그런데 평소에 그토록 좋아했던 광장 앞에서 그는 깜짝 놀랐다.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던 문지방은 피로 얼룩졌다. 사랑과 신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우람한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진 채 서리에 덮여 있었다. 낮은 교회 묘지의 담장 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아름답던 산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지고 그 틈새로 눈 덮인 묘비들이 보였다. 베르테르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막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무장한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제각각 범인을 끌고 온다고 외쳤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자 이내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그 과부를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머슴이었다. 베르테르는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을 품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얼마 전에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 베르테르가 체포된 이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불쌍한 사람아. 그는 조용히 베르테르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윽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어떤 남자도 그녀를 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녀 역시 어떤 남자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체포된 사람을 주막 안으로 끌고 갔고 베르테르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끔찍하고 강렬한 충격으로 베르테르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한순간 평소의 슬픔과 불만, 아무래도 좋다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억제할 수 없이 그를 엄습했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이루 형연할 수 없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고 그 사람이 범법자로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 베르테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 너무 깊숙이 빠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청년의 무죄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청년을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랬고 당장이라도 열띤 변론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수렵관으로 걸음을 재촉하면서 도중에 관리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알베르트가 와 있었다. 그는 잠시 기분이 상했으나 곧바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관리관에게 열성적으로 생각했던 바를 개진했다. 관리관은 몇 번 머리를 가로저었다. 베르테르는 열성과 정열,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다 쏟아냈다.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관리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관리관은 오히려 우리 친구 베르테르의 말을 중간에서 막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살인자를 옹호한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간 모든 법이 쓸모 없어지고 나라의 치안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해 주었다. 또 자기는 이런 사안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지 않고서는 개입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단념하지 않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 달아나게 하는 것만이라도 눈 감아 달라고 관리관에게 매달렸다. 관리관은 이것마저 거절했다. 마침내 알베르트가 대화에 끼어들어 나이든 관리관 편을 들었다. 베르테르는 수적으로 밀렸다. 관리관이 여러 번 안 돼, 그 사람을 구할 길은 없어 라고 말한 뒤에야 베르테르는 끔찍이 괴로운 심정으로 길로 나왔다. 관리관의 이 말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한 쪽지에서 읽을 수 있다. 그가 남긴 서류 가운데에서 발견된 이 쪽지는 그가 바로 그날 쓴 것임을 틀림없다. 너를 구할 길이 없구나. 불쌍한 사람아. 너와 나,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알베르트가 관리관이 있는 자리에서 체포된 자의 일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베르테르에게 심히 역겨웠다. 그는 그 말에서 자기에 대한 약간 과민한 감정을 감지한 듯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날카로운 머리로 그 두 남자의 말이 옳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리 없었지만 그것을 자인하고 시인한다면 자신의 가장 내밀한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쪽지를 우리는 그가 남긴 서류에서 발견했다. 이 쪽지는 아마도 그와 알베르트의 관계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알베르트가 착실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아무리 되뇌어 본들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하다. 나는 공정해질 수 없구나. 온화한 저녁이고 날씨도 눈이 녹기 시작하려 해서 로테와 알베르트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가는 도중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베르테르가 동행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듯 보였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대한 말을 꺼내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비난했다. 그는 베르테르의 불행한 열정을 언급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를 멀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길 바래요. 그가 말을 이어갔다. 부탁하는데 당신에 대한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고 뻔질나게 우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도록 어떻게 좀 해보구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테고 내가 알기로 벌써 여기저기서 수군댄다더군. 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베르트가 아내의 침묵을 감지한 듯했다. 적어도 그는 그때부터 아내를 상대로 베르테르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로테가 그 친구 얘기를 꺼내도 대화를 중단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렸다. 베르테르가 그 불행한 사람을 구하려는 헛된 시도는 꺼져가는 불꽃이 마지막으로 반짝 타오른 것과 같았다. 그는 더욱더 깊이 고통과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기만 했다. 게다가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반대 증인으로 어쩌면 자기를 소환할지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베르테르가 지난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불쾌한 일, 공사관에서 겪었던 불만스러운 일, 그 밖에 실패로 돌아갔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일이 마음속에 떠돌았다. 그는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 이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전망에서 차단되었다고 여겼고 어떤 계기를 잡아 일상생활로 돌아가 일거리를 찾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기이한 감정, 사고방식, 끝없는 열정에 온몸을 맡기고 그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서글프고 단조로운 교제를 일방적으로 끝없이 이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며 목표도 가망도 없이 기력을 소모하면서 점점 더 슬픈 종말에 다가갔다. 그의 열정과 혼란, 그칠 줄 모르는 몸부림과 노력, 삶의 지친 모습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이니 여기에 끼워 넣기로 하자. 네. 힘이 없다는 거 참 슬픈 일이죠. 본인의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눌려지거나 본인이 힘이 없어서 그 생각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람은 참 많은 이런 참담한 그런 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또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본인의 생각이 더욱더 확고할 때, 그럴 때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지 않죠. 그런 거를 힘의 논리로 어떠한 생각이 차단된다? 그런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법이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굴러간다고 한들 너무 인간미가 없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